예,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유영돈 또 한국열왕연구학회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패널 분들은 앞에 쭉 명패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쓰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열환경공학회 회장 유영도입니다. 아마 저희가 5월 달에 제2차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주제는 폐자원 에너지 정책에서 폐자원 에너지의 역할, 기회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어떤 폐자원 에너지 현황, 그리고 아마 제일 이슈가 되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이 토의가 됐고요. 아마 유튜브 보면은 그때 저희 포럼 진행됐던 게 동영상으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 행사도 아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제3차 저희 포럼의 주제는 국내 폐자원 에너지 시설 현황하고 운영 안정성이란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보시면은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연소 기반한 폐자원 에너지 기술에 대한 위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석준 박사님께서는 폐자원 에너지 기술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소각 기술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게 조금 미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고요. 강준구 연구관께서는 저희 포럼 단골 연사십니다. 오늘 또 두 번 발표를 해 주셨고요. 아마 폐자원 에너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열량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발 열량 계산을 어떻게 하고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지역적인 얘기도 해주셨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연소가스가 없는 폐자원 에너지 기술이라는 어떤 화두도 던져주셨고, 아마 오늘 좀 패널 토의하면서 나올지 아니면 플로어에서 의견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소각시설, 고용연료 발전시설, LNG 발전시설에 대한 굴뚝에서 나온 에미션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데이터는 아마 처음 이런 데서 발표를 해 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모아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도원 박사님은 폐자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공재라는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볼 때 단순한 비용 편익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공공재로서 비용 편익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손도원 박사님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한 30메가급 정도는 설계, 제작, 건설, 운전이 국산화됐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패널 세 분이 저도 어디 가서 듣기에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자 세 분께서는 별도 이렇게 추가 패널 토의는 않고 질의응답이 나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늘 아마 순서대로 보시면 세 분의 패널 토의가 있을 겁니다. 다 이 분야에 수십 년씩 일을 하셨던 전문가 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오늘 논의됐던 얘기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 윤용승 부원장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역사서부터 현 국내 상황에 대해서 수준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의 기저에 흐르는
그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상태고, 이거를 지금 국내의 상황, 뭐 주민 수용성서부터 주민분들의 그 반대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하면서 미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방향에서 근본적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그 상당한 수준, 오늘은 주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적 처리 쪽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뭐 바이오가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사실 우리가 뭐 기술 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기준을 다 맞춘다고 해본들, 공청회 여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원하는 거는 무공해성이에요. 무공해성. 그러면은 지금 기술의 수준으로 어줍잖게 접근하면은 제 생각에는 쳇바퀴 도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진짜 저공해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미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저가이면서도 좀 실용적인 거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은 똑같이 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경쟁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진짜 무공해성이라 그러면은 무공해성으로 가는 거를 이런 데서 진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서 납득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덕진 박사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런 그 폐전에너지 쓰레기 처리하는 게, 폐기물 처리하는 게 싸지 않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줘서 거기에 합당한 단가를 산정을 하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요새 보면은 뭐 공공에서 돈도 많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샘플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리 그 에펠탑 바로 옆에 그 SRF 소각장이 있어요. 열회수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단가보다도 한 2.8배 더 듭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앞선 거를 만들면은 일본이라든가 유럽보다도 더 차별화된 걸 갈 수 있고, 이미 아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정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저 일본 죄송합니다. 중국의 그 사례 방문한 거 보였는데, 국내보다도 한 가격이 유동층 그 한 3분의 1에서 한 5분의 1 되죠. 근데 그 방식은 이미 동남아에서도 그 안전성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딱 보면은 컨트롤룸이 그 설비 중앙에 앉아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법규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진짜 고가 발전 단가를 미니멈 기존에 지금 하는 것의 3배. 그러니까 1톤 퍼 데이에 10억입니다. 10억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그 기술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데, 사실 그 폐기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그 공해 물질들은 미세먼지 저는 이제 석탄 가스화 했습니다만은, 물론 고압이어서 이제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세럼 필터 써서 하면은 0입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죠. 세럼 필터 그 맞춰 가지고 하는데 뭐가 통과해요? 입자는 초미세먼지도 0입니다. 0. 그죠? 그다음에 썩스, 넉스는 당연히 잡을 수 있죠. 다이옥신이라는 게 뭡니까? 흡착하면 되는 거죠. 진짜 고급의 활성탄이라든가 흡착제를 만들어서 통과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설비를 오전에 우리 김호 박사가 한 것처럼 파리에도 그렇습니다. 반지하화나 지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그 공기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진짜 우리나라도 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이런 그 포럼에서 그런 근거,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료 이런 거를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대신 그분들이 유럽에 사는 것처럼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저 공공재 말씀하셨는데 공공재의 그 가장 큰 단점이 내 돈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는 비용을 내고 그 비용에 합당하는 건설 단가를 해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의 어떤 뭐 요새 뭐 K-팝부터 하는데 K 모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런 데서 좀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기부에 주로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첨단 기술을 하면 몰라도 이런 기존에 있는 기술을 뭐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하는 거는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저 유튜브에서 생방송 나가니까 이런 거를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돈을 들여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고 그거를 리턴해서 산업화 시켜서 세계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모델을 제안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윤 부원장님께서는 저희 기술자가 보는 엔지니어가 보는 폐자원 시설하고 주민들이 보는 폐자원 시각이 약간 틀리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출 허용 기준 또는 배출 허용 기준에 뭐 2분의 1 정도 되는 개런티 보증치를 만족하면은 이 설비는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 시각은 무경해야 된다. 이게 우선 주민들의 시각이다.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대신 그만큼 부담을 하면 우리 기술 아니면 해외 기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 돼 있다. 이걸 제안을 해보자. 이렇게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전국 생활 폐기물 자원회수 시설 운영 현황을 설명드렸던 의정부 자원회수 시설 건설도 했고 운영도 지금 제가 한 14년째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런 그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발전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뭐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쭉 이제 건설과 이런 그 운영을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현장의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런 자원회수 시설 쉽게 말해서 폐자가 들어가는 이게 SRF라든가 뭐 폐자원 활성화 그다음에 뭐 모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폐자원을 뭔가 에너지로 해서 그 회수한 다음에 이게 어떤 수익 사업이라든가 수혜 사업으로 이렇게 진전시키고자 뭐 부단히 우리가 그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측면과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건설할 때부터 저도 뭐 굉장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했고 또 가동해서 한 5년 가까운 동안 안정되게 주민들과 이렇게 좀 뭔가 안정적으로 가는 데는 꽤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바라는 바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 자원회수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가끔씩 그 폐기물 피트 저장소에 쌓여 있는 그 폐기물들 쉽게 말해서 들어온 쓰레기 생활 폐기물들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물론 예전보다는
어떤 그런 그 분리수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분리수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된 거를, 안 돼 있는 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고 또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그 시골로 내려갈수록 더 이런 부분들이 그 심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은 좀 홍보와 규제, 또 규제가 안 되면 제재까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은 재활용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철저하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얘기지만은 이런 소각작으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내지는 뭐 속된 얘기로 뭐 이렇게 코 푸는 종이나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어떤 그런 쓰레기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나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고 뭐 굉장히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좋은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나 실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굉장히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입에 들어가야 되고 실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뭐 다시 말하면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하고 뭐 같이 견주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꼭 극복해야 될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원예술 같은 경우는 견학을 굉장히 이렇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견학이 좀 중지돼 있지만은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뭐 초등학생들을 주로 해서 견학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견학을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보고 소각장을 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해서 그거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또 우수한 작품들은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어려서부터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준법 정신이랄까요? 어떤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세대 소각장들이 지금 대부분이 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옮겨가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귀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입지 조건들이 물론 이제 대보수인 경우는 물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되 어떤 이제 설계를 반영할 때 어떤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지금 예전에 1세대 소각장들이 건설했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발열량과 폐기물 성상들의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 굉장히 좀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어떤 그런 대보수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건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소각장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그런 발열량 부분과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가장 뭐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떤 그런 접근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열판매 온수 판매를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어떠냐면은 저희 4,500세대 정도가 되는 영양 지역에 이제 중앙난 방식으로만 있던 아파트 시설들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저희가 기초 시설을 조금 해서 온수를 공급해주거나 난방을 공급해주면은 굉장히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4,500세대를 다 어떻게 이제 뭐 느지막이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좀 여건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폐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열량이 높은 이런 이제 폐기물들이 지금도 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일회용품들 그 천상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뭐 비닐류들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뭐 RPF 소각장을 좀 광역으로 이렇게 좀 한다든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소각장들을 대보수를 할 때 아니면 신규로 할 때 이러한 어떤 그런 고발열량에 대한 내화물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화격자의 어떤 그런 그 특수강으로 더 좀 뭔가 내강 그 강도를 더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런 자원의 시설에 오랫동안 몸 담으면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죄인 아닌 죄인 같은 느낌? 그런 눈총.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고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뭔가를 감시하는 어떤 그런 눈초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해쳐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의정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유럽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주민들 분을 모시고 가면서 어떻든 한번 비교해 보시라. 우리 시설과 유럽의 선진이라는 데 비교해 보시라. 근데 결론은 참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 꽤 좋다 하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운영을 뭐 오랫동안 하면서도 저희 시설은 불과 이제 뭐 20, 30년 이내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기술 축적과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이런 그 시설의 어떤 그 퀄리티와 품질은 자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그 자부심으로 해서 우리 자원회수 시설과 또 SRF 뭐 이러한 시설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더 역할을 더해서 굉장히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그 아까 공감대 그런 부분들은 굉장한 정부와 지자체와 또 굉장히 그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믿지 못하는 거. 물론 뭐 다른 어떤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있지만은 왜곡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 전달받거나 해서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못 믿는 거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대 심리거든 대가 기대 심리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멀리 크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와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장님이 소각시설을 단연간 뭐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아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리 안 된 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디 이런 모임에 가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전 에너지 시설이 잘 운영이 되려면 내가 가정에서 버릴 때 잘 분리 선별하고 재활용할 거 잘 하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스스로가 가정부터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은 이런 원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1세대 소각로가 대보수라든지 뭐 신규 건설로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김석준 박사님이 대보수 한 소각장의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마 1세대가 건설될 때는 좋은 소각로는 제 느낌으로 컴팩트한 소각내였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0톤을 처리하는데 어떤 소각시설은 화격자가 얼마다, 어떤 소각로는 연소실 볼륨이 얼마다. 근데 우리 기술은 컴팩트하게 처리한다, 이런 게 좀 그때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아까 대보수 해가지고 특히 화격자 면적을 넓혔더니만 스팀도 많이 생산되고 40kg 그러니까 고질의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보수라든지 신규로 건설한다면은 기존 저희가 많은 설계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소각로 설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발열량은 2,000 몇백 정도 됐는데 지금은 3,00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고발열량에 따른 뭐 화격자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저희가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김봉균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봉균입니다. 예,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오늘의 메인 이슈인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열과 오염 물질이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되고 오염 물질은 최소로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병합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발전 방식의 경우에는 발전 효율이 많아야 50% 내외입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 방식의 경우에는 발전을 하면서 생산되는 열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난방, 급탕, 그리고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 후반대까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도 쉽게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SRF 열병합 발전의 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달에 SRF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준공을 위해서 시행한 시운전 기간 동안에 벌써 지역 주민들이 SRF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거의 1년 반 이상 반대 운동을 했는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열병합 발전소 앞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SRF 반대 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전소는 상업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19년
2019년 9월 달에 합의서를 사인하게 됩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연 SRF 발전 설비가 우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철저히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검증을 해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전소를 가동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의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가 2년 이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환경 영향 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100% 부하까지 올려야 되는데 발전소를 한 번도 가동해 본 적이 없으니 2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시운전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30일 동안 풀 부하로 해서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본가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0일부로 해서 환경 영향 조사까지 모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약 3개월 정도밖에 SRF 발전소를 운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느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SRF 발전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의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SRF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연료 속에 함유된 이물질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료의 품질만 확보가 된다면 SRF 발전 설비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SRF 발전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 이 말씀은 오늘 선도원 박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환경 영향 조사하는 30개월 동안 보일러 출력을 최대 출력 거의 100% 출력으로 연속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의 온도나 압력 등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매우 설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전 설비를 운전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국내 기술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그 발전소, SRF 발전소 지역 근처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SRF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번 환경 영향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환경 영향자 이름을 시민 참여형 환경 영향 조사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환경 영향 조사를 해서 그 환경 영향 조사를 하는 기간에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발전소를 방문해서 현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같이 참관해서 공유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고 또 매일매일 발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는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결과를 공지를 했습니다. 어제 SRF 연료는 몇 톤을 떼었으며 환경 오염 물질로 배출되는 양이
어떠했으며 이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경영양조사를 시행하면서 총 66개 항목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SRF 발전 설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서 향후 이와 유사하게 추진되는 SRF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모전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난방공사 현안인 아주 혁신도시의 SRF 발전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 품질, 국내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주민과 소통이 중요하고 마지막 바람으로서 지역난방공사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가 앞으로 우리나라 SRF 발전 사업을 할 때는 다시는 안 겪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잠깐만. 하여튼 세 분 패널 이렇게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뭐 어떤 질의응답도 좋고요. 어떤 의견, 코멘트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해 주시. 소속과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시거스의 대표이사 최영배입니다. 지금 저는 한 20년 정도 소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역난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피부로 와닿습니다. 20년간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은 제대로 했고 환경영향 평가도 주민이 입회를 하고 또 우리는 그 쓰레기 승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악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봤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분리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게 양천에서 시작했어요. 나는 주장이 그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주민들이고 우리는 단지 그 태우는 것밖에 안 한다. 근데 그걸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 주민들이잖아요. 그 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를 해라. 그러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처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냄새를 제거했고 두 번째는 그 냄새를 더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그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쓰레기 벙커를 완전히 비우고 그것을 다 물로 씻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냄새를 제거하는데 신뢰를 얻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배출치가 문제가 될 때마다 저는 주민을 불러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정도로 해야 안 됩니다. 언제 모이라고 전 동네에 방을 다 붙여서 약 한 5, 60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소학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받아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게 신뢰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신뢰가 돼서 지금은 주민협의체하고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한 1년 반 동안 운전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뭐가 가장 그 문제가 뭔가 그 캐치가 잘 안 돼요.
그것이 정말로 어떤 주민들이 반대급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이나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겠어요. 혹시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설레가 된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수확로를 지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강남에 300톤 세대를 지을 때도 주민들을 악유에 있었지만은 그 시운전을 다 해냈고 그것이 또 시운전을 하고 주민들에게 다 설득이 돼서 지금은 아주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지금 좀 더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기면 앞으로는 영원히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그 발전소가 2년 6개월 동안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어느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이 좀 많이 돼야겠다. 그 느낀 게 저희가 이제 발전소를 환경영향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저희 발전소를 방문해서 시설을 견학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초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해서 발전소 견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좀 하지 왜 이런 거를 잘 몰랐다, 오해가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이제 나주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주위에 그 배농장도 있고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악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약한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악취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악취가 지역난방공사 SRF 발전소에서 나오는 악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전소 안에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RF가 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SRF 저장소에서 악취가 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쪽이. 근데 저희 저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전소가 운영을 할 때는 저장소의 위에 있는 에어를 빨아당기는 호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에서 빨아당긴 에어로 가지고 보일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를 빨아당기면 밖에서 안에가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만 안에서는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냄새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연료 저장소가 있는 그 앞문까지 왔는데 제가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연료 저장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런 원리로 해서 음압 변동하고 비슷한 원리다. 그래서 안에 압력을 진공 마이너스 압력으로 유지하면 밖에서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밖으로 악취가 못 나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냄새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전소에 근무하지만 사무실이나 아니면 발전소 주위에 왔다 갔다 해도 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문을 한번 하면 정말 여기서 나는 냄새가 아니구나. 또 한 가지는 SRF 저장소 안에 있는 연료를 보고 나서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악의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사용하는 SRF 연료는 폐타이어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연료 저장소가 폐타이어가 넘쳐나고 지저분한 연료가 넘쳐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잘 만들어진
저희가 SRF 연료 구역이 5cm 곱하기 5cm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연료가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구나. 이거 보고 아 연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그 SRF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잠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최주섭 원장입니다. 그 나주 그 연료발전소 운영 부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환경 영향 조사가 끝나고 주민의 수용성 설문조사를 들어갈 텐데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포함됐겠지만 환경 NGO도 현장 방문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의원분들은 이미 저희 지사를 많이 방문하셔서 현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영인진의 홍영기입니다. 그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폐플라스틱 정책 포럼을 한 6차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5차에 가서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정책 포럼 할 때 여기는 지금 방청석 얘기를 충분히 들으니까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포럼 패널만 말씀을 하시고 방청석의 의견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서 제가 이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 가장 문제가 우리 전문가들한테도 있고 첫째로는 그보다 앞서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부의 그 히스토리를 여러 가지를 법정 변천사를 쭉 이렇게 받아보면 처음에 소각을 500도, 450도, 700도에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근데 정책 기술 포럼이라고 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과 기술은 그 톱니바퀴 두 개가 양 톱니바퀴와 맞물리듯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패널이 말씀하신 윤용승 그 패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두 분 뭐 의견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책을 진짜로 위반을 했을 때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이 위반돼야 되겠고 그 정책을 위반돼서 시행하면은 환경부가 어떠한 경우든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환경부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라든가 주민들의 그 사업자 편에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법원에 가서 얘기 한마디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말하자면. 저는 그건 환경부가 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정책의 기준이 맞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만이 우리나라 환경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내가 5차 포럼 때 얘기하면서 형식적인 포럼을 하지 말라. 왜? 플라스틱 6차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위반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책으로 위한 하나의 포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게 2007년도에 내가 법규가 잘못돼가지고 소각로 기술상 기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열분해 가스와 열분해 소각로 기술상 기준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말하자면. 그걸 내가 여러 학계에 가고 어떤 포럼에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만든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전혀 수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열분해 가스와 소각이라는 것이 이 벤즈라면은 예를 들어 벤즈 자동차라면은 마크만 벤즈를 달았지 실제 엔진은 전부 티코만 또 못하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게 기술상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부 공무원 플러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정을 않고 수정 요구를 하더라도 수정을 하지 않고 소각로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불신이 있느냐 하면은 검사할 때는 잘 받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실질 운영은 저렇게 못한다. 우리가 TMS도 달려있고 뭐 어떻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만치 불신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처음 소각로 시작할 때부터 부르짖은 게 뭐냐면은 소각 로드 테스트와 대기질 테스트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아직도 지금 현재 관철되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 포럼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외국처럼 기술도 이제 발전 같은 걸 하면은 에너지 발전하는 게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연료화 시켜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가스로 하든 뭐라든 청정연료화 시키고 발전은 가장 좋은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발전 단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시켜 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말하자면요. 그러고서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책 기반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지금 그런 당착에 자가당착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포럼에서 진짜로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기반이라든가 기술적인 향상이 될 수 있게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포럼 운영에 관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 포럼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지는 저희 내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수국 교수. 예, 저는 저 서울과학기술대 이수구입니다. 그 폐기물 관련 법 체계에 대해서 우리 강 박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순환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도 몇 년 동안 참 뭐 고생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폐기물 그 관련법 체계 이거에 대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폐기물인데 이게 도대체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쭉 그 중점 사업을 진행해왔던 SRF가 재활용 시설도 안 들어간다. 이래서 막 문제가 지금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그 개념,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이 거의 선진법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 오전에 그 한 박사님 회의에 그거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제일 위에 자원순환법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이 있고 폐기물 재활용법 요거를 이제 체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쭉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강준구 박사님 쪽에서는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저 폐자원 에너지 법을 갖다 새로 하나 이제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한 박사님 그 안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서 좀 요약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면은 이 SRF 이런 폐기물이 과연 그 우리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REC가 확 대폭 지금 감소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할 수 없어서 환경부에서는 REC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또 하나 만들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부터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강 박사님 그쪽에 쭉 관여를 하시니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건 낙중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저하고 정책에 대한 협의도 많이 했었고요. 제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전반적인 법 체계에 관한 사항들도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식으로도 얘기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있는 법들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지 않는 것은 환경의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법 체계에 대한 사항들을 잡으려고 계속 연구와 용역과 그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신설안에 대한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그 전반적인 사항을 에너지와 연료에 대한 사항들을 별도로 뺄지 안 뺄지는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제가 뭐 몇 년 안 되지만은 거기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빠져나와야지만이 폐사원 에너지에 대한 활성화와 촉진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법에 관한 분류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 개념이 아닙니다. 사통부에서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라 가지고 예의는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입니다.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자부의 역할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크고 환경부의 역할은 처리와 자연환경 쪽에 묻혀 있는 사항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힘싸움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지만은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대응을 해야 되고 폐사원 에너지가 REC에서 완전히 빠진다 하더라도 폐사원 에너지의 개념이 순수하게 환경부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펼치냐에 따라 가지고는 환경부의 위신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자원순환연합회 장준영 회장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폐자원의 적체를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 회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이 주민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강준호 박사님께서 제안했던 그 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자원순환법을 만들 때 그게 기본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이었어요. 개별법이었는데 그게 명칭만 기본법으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괴리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에너지 해소 시설과 소각 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키려면 이 법을 아까 제안했던 법을 한번 제정을 시점으로 해서 제안하는 시점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토론하는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심중히 한번 제안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 사항이지만은 법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폐자원 에너지의 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추진이 중이고 있고요. 법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 직접적으로 그 본부에서 미션이 떨어지면은 저희들도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에 대한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공론화 시킬 수 있으면 공론화 한번 시켜볼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사항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어른도 돌다리로 두들겨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감하게 법에 대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런 사항은 전무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폐기물협회 오길중입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 발제 잘 들었고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돈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나라 SRF 이런 시설이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다는 것을 또 생각을 알게 됐고 또 우리 김봉균 부장님이 그 부분을 실질 현장에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환경부가 처음에 2008년에 폐전 에너지 그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소각 시설보다 너무 SRF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그쪽에 장점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나주에서 문제 생긴 것도 그
왜 광주 쓰레기가 나주에 오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이 상당히 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은 아까 우리 이성옥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 그 지역에 처리하니까 당신이 오염 배출자도 되지만 폐기물 배출자도 되지만 그 피해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좀 수용성이 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강준구 박사가 이제 데이터도 대형 소각 시설하고 뭐 SRF 시설, 뭐 그냥 소각 시설 이거는 오염물질 배출량도 비교를 했는데 그 조건을 정확하게 좀 정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 회수량 측면에서 대형 소각하고 SRF의 장단점, 배출가스 농도 측면에서 어떤지, 물론 이제 그 방위설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매립 최소화 측면에서는 메스번이 훨씬 낫거든요. 매립 최소화 측면,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자체가 이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주에 그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지는 않은데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를 가이드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수용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선택하도록,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그에는 혜택이 없다고 하면은 메스버닝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용성이 있다고 하면은 SRF도 가서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어찌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런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많이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 박사님이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계속 연구를 좀 하시면서 그런 결과를 이렇게 공표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은 참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6시까지인데 6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패널 토론은 이걸로 마치시고요. 혹시 뭐 추가적인 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폐전 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패널 토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운영, 노하우 이런 많은 경험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제가 끝 마무리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김석준 박사님이 발표하신 자료 맨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국민,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혐오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시설로, 물론 여기에 우리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한 기술 중심의 정책. 아마 굉장히 큰 단어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포럼이 지금 패널 토론은 두 번째거든요. 아마도 좀 이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 추후 계획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저희 포럼 또 패널 토론도 꼭 참석 부탁드리면서요. 저희가 5월 달에 한 패널 토의도 유튜브에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주셔서 보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하신 세 분, 패널 토론하신 세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그 인사 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이 포럼 잘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고 제가 다시 정리하려고 노트도 해봤는데 그 얘기는 뭐 안 하겠고요. 워크샵 자리에 보면 또 밖에 오시면은 이 포럼의 취지나 뭐 이런 게 리플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를 좀 하고 또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적용이 돼서 환경부나 우리 이 업계나 또는 민간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하자 하는 게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포럼은 더운 여름에 저희가 7월은 쉽니다. 그리고 8월에 26, 7, 8에 일산 킨텍스에서 자원순환 전시회가 있습니다. 리텍이라는 거. 거기에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심포지움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행사로 저희 이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7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한 6시까지. 제가 오늘 해보니까 좀 길게 해야 되겠어요. 한 8시간 해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에 대한 더 신기술이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어떻게 하는지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현재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그런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패널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